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하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은호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실은 제가 이제 뉴스를 한 20년 정도 넘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 5살 때부터 뉴스를. 아유, 너무하십니다. 교주님. 아, 네.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가 아닌 적이 별로 없었고 그죠. 어제 그 물가 얘기를 하는데 살인적인 물가, 뭐 살인 물가 이런 예. 말 쓰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심각한 건 맞는데 너무 네네네. 단어가 이제 계속 위기였다, 퍼펙트 스톰이 온다, 뭐 이렇게 네. 계속 단어의 단어도 인플레이션이 되는 네. 네,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분은 굉장히 비관적인 그 논조를 항상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경제평론가나 설명해 주시는 분 중에. 근데 김현우 소장님은 어떻게 보면 약간 호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코미디 같기도 한 게 웃으면서 무서운 얘기를. 맞아요. 네. 그게 더 약간 진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경제가 심리이기 때문에 밝은 네. 걸 주려고 하시는 건지 네, 이게 궁금하기도 하네요. 사실은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재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이럴 때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각종 이코노미스트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최악의 상황들에 대한 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집에 개인이 뭐 보험 가입하는 것도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되는데 너무 그게 또 자극적이다 보니까 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대 하는 쪽에 사람들의 시선을 몰리게 되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필요하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게 되기도 하고요. 네. 유난히 그런 입장을 견제하는 스타일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그렇죠. 네. 근데 그분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경고를 해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걸 수도 있어요. 아, 맞아요. 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에이 야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데 해서 점검하게 되고 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또 안심하게 되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의 그런 극단적인 언급이 없으면 우리는 또 나태해질 수도 있는 거라서 네. 와, 다 틀리던데 너무 심하게 얘기하던데라고 손가락질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너무 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걸 좋다고만 바라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 정도의 균형은 우리가 다양한 얘기를 들으면서 개인이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이제 얼굴과 멘트로 그 균형을 맞추시는 거죠? 얼굴은 웃으면서 그쵸. 멘트는 다크하게. 네. 더 무섭죠, 그런 게. 웃으면서 혼내주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건데.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셨어요, 소장님. 근데 듣다 보니까 딱 네. 생각이 났는데 원래 우리나라가 좀 표현들이 또 한자 문화권이 비장하게 한다고 해요. 예. 예를 들면 경기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 외국에는 대부분 게임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전쟁의 전투라잖아요. 무슨 전, 한일전, 맞아. 대전 이렇게 하고 그러네요. 보통은 그런 데서 다 플레이어라고 하고 근데 네네. 우리는 전사들이잖아요. 그래서 태극전사들. 전쟁 막 태극전사들 솔저 할 때도 하나 둘 셋 막 파이팅이래. 왜 싸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네. 경기를 하는 건데 네. 이런 비장미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파이팅 얘기도 중국에서도 파이팅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제. 오. 이제는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약간 아시아 문화권 혹은 또 글로벌한 문화권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뭐 네. 흔히들 콩글리시라고 네. 하는 예, 예. 네, 우리만의 단어가 우리가 예전에 일본 드라마를 많이 보면 이제 일본 스타일의 이런 것도 유행하듯이 요즘은 중국 드라마에 보면 파이팅 파이팅 저건 하면 안 된다고 하면 그러게요. 콩글리시라서 네. 그럼 이제 써도 되는구나. 뭐 이제 이제 이디엄이 됐어요.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우리 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경제 얘기부터 시작해서 죄송해요. 네. 어쩌다 보니. 지난주에는 저희가 6.21 그 부동산 대책에 대한 네네. 이야기를 했었었죠. 역시 시간이 너무 모자랐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항상 남은 그래요. 얘기. 오늘은 몇 개나 할 수 있을지 질문을. 네. 그래도 오늘 뭘 할 건지 전해드리는 게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분양가 관련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고 청약 시장의 분위기도 한번 네. 짚어보고 집간 얘기까지 우리가 11시까지 꽉꽉 채워가면서 네. 오늘 이야기해보면 사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대부분의 방송들을 보면 시간 안에 준비된 아이템들 다 소화해야 돼서 중요한 얘기를 못하고 끝내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구애받지 않고 이건 진짜 중요한 거라서 하다가 못하면 다음에 하죠. 맞아요. 네.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중요한 얘기 제일 먼저 하세요. 근데 하다 보면 중요한 얘기가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방송하러 오실 때 이 얘기를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기승전결을 가다가 그래서 그냥 결부터 하시라고.
중요한 얘기를 오늘 꼭 해야 되는 건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기승전은 하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예, 소장님 오실 때 항상 물어보지 않아도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렇게 하셔도 네네. 상관없습니다. 오늘 글쎄요. 지금 떠오르는 중요한 얘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양가와 관련된 얘기. 근데 사실은 분양이라고 하는 건 네. 아파트가 새로 지어져서 공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신경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실수요자분들이 청약. 나 새로 지어지는 저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다. 라고 하는 걸 텐데 여기 이 과정에 있어서 분양가 상한제가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편적으로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내 금전적인 부담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1차적인 부분이고 아 그래요? 예, 다른 것들도 영향이 꽤 많이 미치게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분양 아파트, 그러니까 청약하는 그 아파트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뭐냐?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시세보다 가장 싸니까. 네, 핵심이에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시세하고 별 차이가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청약에 대한 열기도 지금처럼 뜨겁지는 않아질 것이고 그렇죠. 어머. 그러면은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집 안 사 이렇게 될 거냐? 또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 청약의 열기가 좀 뜨거워지지 않는다, 식는다라고 한다면 그 시선들이 어디로 분산이 또 될 것이냐도 그렇죠. 생각을 해봐야 되고 청약에 이 목매고 나는 집 안 사고 그냥 조금 더 기다렸다가 난 청약할 거야. 아파트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여기 들어갈 거야라고 전략을 세우셨던 분들은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네. 라고 해서 또 눈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거니까 단순하게 이 분양가가 움직이는 게 그냥 좀 더 돈을 많이 줘야지 살 수 있냐가 아니라 네.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걸. 경제 영향 예, 전체적인 그렇습니다. 부동산 네. 시장이에요. 둔촌주공 같은 경우 오. 지금 이제 쌈난 거 그거잖아요. 제가 쌈났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근데 그 정확한 우리 표현이잖아요. 분쟁이 발생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우선 길어지기도 했고 예. 그간에 이제 자재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제 아파트 짓는 회사에서는 돈을 올려주세요. 우리가 그렇죠.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 이렇게 못 짓겠습니다. 도저히 안 그랬더니 된다. 네. 약속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얼마에 할 건지 얘기를 하다가 지금 공사가 멈춘. 거의 그게 사실은 핵심이죠. 근데 네.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얘기를 제대로 전달했느냐, 이 결정을 이쪽에서 하는 것이 맞았느냐, 이런 네. 거에 대한 소소한 분쟁들이 얽히고 설켜 있긴 한데 네. 사실은 그 문제예요. 돈의 문제고 분양가의 문제. 이 부분만 잘 해결이 되고 건설사가 원하는 만큼의 분양가를 받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조합원들이 원하는 정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네. 그게 사실 모순되는 부분이긴 하나 네. 그런다고 한다면 빨리빨리 공급이 됐겠죠. 네. 하지만 이렇게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이 사업이 시작됨으로부터 20년 가까이 진행이 네. 되고 있는 건 그런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수 나그라다 있겠습니다. 파밀리아인 줄 알았어요. 돈 생기면 올라가고 돈 생기면 올라가고 천천히 이제 올라가다 천천히 보니까. 올라가는. 근데 네. 그럴 때 계속 집값이 많이 올라갔을 때는 어쨌든 간에 기다려서 분양이 되기만 그쵸. 하면 이게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렇죠. 지금의 좀 분위기를 보니까 그러지도 못할 것 같아. 네.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나 네, 이런 게 좀 맞아요. 겹쳐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까 김현우 소장님이 얘기하신 분양 받으려고 지금까지 좀 기다린 케이스였는데 네. 그 이제 분양 스케줄 대충 나왔어요. 예. 근데 분양가가 사실 직전에 발표가 되니까 대략 예측은 요 정도에서 될 거다. 그렇죠. 주변 시세에 얼마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 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그 필요 경비를 반영해 주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최근에 물가 뉴스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원자재가 올랐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청약을 기다린 이유는 주변보다 좀 저렴하게 그렇죠. 살 수 있어서잖아요. 네. 그럼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닐까요?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약간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시큰둥할 수도 있고요. 그래요? 예, 분양가 상한제를 아예 풀어준다라고 한다면 너무 많이 올라갈 걱정을 해도 됩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현실화하겠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아, 현실화요? 예, 현실화라는 거 이제 핵심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재값이 오르는데 우리가 자재값이 거의 현장에서는 실시간으로 오르지만 이 공사를 할 때는 한 2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게 되니까 그렇죠. 계약을 그렇게 맺잖아요. 2년 정도 공사가 들어가는데 이 정도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자재값으로 보고 이 정도의 가격으로 우리가 책정을 하고 집을 팔겠습니다. 네. 이게 적정합니까? 그래서 나라에서 봤을 때 그럼 적정하다. 그 가격에 분양해 라고 하는 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인데 지금 봤을 때의 자재값하고 실제로 삽을 뜨고 열심히 공사를 하다가 자재가 들어왔을 때의 자재값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네. 지금은 그게 크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중간중간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재값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차지하는 영향.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쵸. 지금은 많이 올라서 지금은 갑자기 급등했기 때문에 신경도 쓰듯 자재값이 이렇게 올랐어 하는 거지
분양가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사실은 택지비예요. 땅값. 그러면 그렇죠. 이럴 수도 있어요. 혹시 예를 들어 지금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잖아요. 네. 근데 분양은 선분양을 보통 하잖아요. 그게 대부분 돈을 먼저 그렇죠.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데 네. 전쟁이 끝났어요. 네, 갑자기 싸죠. 다시 가져야 싸죠. 되니까. 그럼 분양가가 좀 내려갈 수 있느냐? 다음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내려갈 수 있겠지만 이미 분양가가 확정된 아파트가 이게 떨어질 수는 없겠죠. 그건 이제 건설사들이 가져가는 뭐 이익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건설사들이 조금 더 높게 책정을 받길 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이라는 분양가를 정해놨는데 그 안에 자재비가 30이다. 네.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다 띄고 우리가 한 50 정도 가져갈 거야 라고 했는데 자재비가 막 오르다 보니까 이 이윤이 줄어들 수 줄어드는 있잖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넉넉하게 좀 잡아놓고 건설이 좀 오래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래 우리가 좀 책임을 지고 그건 감수할게. 중간에 벌어진 일에 그렇죠. 대해서 그런데 그게 이제 떨어지면 네. 이익이 커지는 거지만 올라갔을 때 더 받을 수는 없으니까 네. 이걸 좀 넉넉하게 받자라는 건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금보다 가격이 안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가격은 조금 조정이 될 수는 있겠으나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한들 땅값이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럼 땅은 싸게 샀잖아요. 아, 건설사들이 그것도 그전에 애매한 겁니다. 땅을 싸게 샀느냐를 따져봤을 때 그 땅은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공공택지로 그러니까 서울이 뭐 서울시나 아니면 정부가 갖고 있는 땅을 줘가지고 이걸로 건설을 하는 거면 사실은 뭐 크게 분쟁이 될 건 없어요. 그런데 LH나 뭐 SH 같은 경우는 그렇죠. 공공주택 같은 어차피 경우에 없었던 곳이니까. 예, 없었던 네. 곳이니까 그리고 그 가격을 지금 내주는 거니까. 네.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예로 들어주신 그 둔촌주공 같은 경우처럼 어떤 민간에서 추진을 하는 정비 사업의 네. 경우에는 민간들의 땅이잖아요. 거기에 살고 계시던 분들의 분들이? 땅인데 네. 그분들이 싸게 취득했다고 한들 그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네. 땅값이 오르는 건 당연한 거고 네. 그러면 그 땅값을 얼마로 쳐줄 것이냐를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나라에서는 이걸 너무 비싸게 쳐주면 주변 시세하고 딱 맞게 쳐주면 분양가가 뭐 주변 시세하고 똑같이 나와버리는 거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네. 그럼 어느 정도 좀 디스카운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이 사실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어. 주변 땅값은 이런데 왜 여기까지 인정을 안 해주냐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뭐 조합 쪽이라든가 건설사들의 입장인 그렇죠. 거고 거기까지 다 인정을 해주는 건 뭐 맞지 않다. 우리가 뭐 세금을 낼 때도 시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공시가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변에 개발되는 것들과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적당한 땅값이라고 나라에서 제시를 해주는데 이제 이게 적당한 땅값이냐 아니냐가 늘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조금 완화해 준다라는 건 이 택지에 대한 땅값이라는 거를 한국부동산원에서 감정을 할 때 거기서만 감정하지 않고 민간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다시 한번 좀 파악을 하겠다. 네. 그래서 이게 적정한지를 보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들어오셔서 되게 감정하시는 분이랑 네. 공공에서 원래 하시던 분이랑 생각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다르긴 한데 그럼 민간에서 하는 분이 누가 선정을 했느냐? 그렇죠. 이것도 결국은 나라에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부동산원에서 보는 시각과 네. 나라에서 보는 이거 정해준 이분들의 민간이라고 하는 분들의 시각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네, 그렇죠. 뭐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과거에는 오히려 좀 정해져 있었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계약에 있어서는 더 깔끔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는 이런 걸 풀어준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고 그럼 분쟁은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 둔촌주공 같은 사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시피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촉발이 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이 민간 시장의 정비 사업의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시공사를 선정을 하잖아요. 네. 조합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땅 주인이에요. 네. 내가 내 땅을 가지고 있고 여기 아파트를 지었으면 좋겠어. 네. 누가 할래요? 그러면 저요 하고 건설사들이 손든단 말이죠. 네. 그럼 조건을 검토하는데 여기는 100에 해준다 그러고 여기는 네. 110에 해준다 그러고 여기는 90에 해준다 그래요. 네. 90이 좋죠. 그렇죠. 같은 퀄리티인데 네. 네.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네. 90에 해줄게요라고 하다 보니까 고객님 그런데요. 짓다 보니까 여기 조금 문제가 있네요. 95 정도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러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늘 추가 모든 분담. 정비 사업이 맞아요. 추가 분담금 뭐 이것 때문에 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다 그래요. 모든 사업장이. 그러다가 정말 큰일이 나는 경우도 있었고 아예 조합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 정비 사업 자체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고 이걸 어떤 공공이 누가 봐가지고 심사를 하거나 심의를 하거나 어디 끌고 가는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발생하는 게 구조적인 문제지 다른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질문을 해도 네,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
건설사 이렇게 아파트 짓는 데 가보면 시공사, 시행사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 네, 그 무슨 차이가 있는 거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행사라고 한다면 그 사업을 전반적으로 관여하는 하는 회사예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여기 땅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오래된 집이 여기 있고 이거를 좀 헐고 뭔가 새로운 집을 짓고 싶고 그리고 새로운 집을 지었을 때 내 집을 헐면은 나는 1층에만 살아도 되지만 2층, 3층, 4층까지 지었을 때 네. 이 집을 어떻게 할까? 임대를 놓을까? 팔까? 라는 생각들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짜는 게 시행사라고 네. 보시면 되고 오케이. 그다음에 시공사는 뭐냐? 계획을 짰어. 여기 와가지고 땅 파고 벽돌 올리고 콘크리트 네. 붓고 하는 거를 할 공사. 네. 공사를 할 회사들. 그건 그게 시공사. 이 시공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시행사 안에 시공사가 포함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시행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있고 공사는 여기가 잘하더라. 네. 여기가 집 예쁘게 짓더라. 여기가 튼튼하게 짓더라. 그래서 네. 건설사와 시행사는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건설사 시행사는. 근데 아파트 브랜드 이제 엄마들이 선호한 아파트 브랜드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파트 이름 짓느라고 이제 맞아요. 그래서 이름이 막 계속 김수환모처럼 길어지잖아요. 요즘에 네. 진짜 다 그죠? 어디에 포레스트에 리버도 들어가고 뭐. 요즘에 무슨 뷰, 그 다음에 무슨 아크, 뭐, 네. 그 다음에 뭐 프레스티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미용실이 헤어살롱에서 이제 스튜디오로 바뀌는 것처럼 네. 이제 그런 거가 이제 브랜드를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 큰 대형 건설사들은 시행사, 시공사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뭐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그리고 왜 그렇게 분리를 해요? 그냥 한 군데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뭐 한 군데서 할 수도 있고요. 굳이 이렇게 분리를 해 놔야 된다라는 것들도 없고 그때그때 따라서 뭐 이익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돈 때문에. 그건 네. 사업의 규모 뭐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실은 한 개 단지지만 네. 버스 정거장으로 보면 한 3정거장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 단지 하나 안에 초등학교도 2개나 들어있고 우와. 그러면은 이거는 어느 한 곳에서 시행사 한 곳에서 맞는 거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네.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인 계획을 그려보는 거니까. 하지만 공사 규모로 봤을 땐 굉장히 커서 너무 크잖아요. 너무 크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시공단이라고 부를 정도로 여러 가지 건설사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업 규모나 네. 뭐 사업 여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시행사와 시공사가 갈릴 수도 있는 거고 뭐 같아질 약간 수도 그 있는 영화 제작자랑 감독의 차이 같은 느낌이 하네요. 진짜. 그러네요. 네네. 이해가 그렇습니다. 쉽게 됐어요. 예. 자, 근데 어느 초등학교 1학년이 이런 질문 합니까? 굉장히 아니, 근데 예민하고 똑똑한 시행사 시공사는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지만 사실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그렇죠,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왜 그렇게 나누지? 왜 그렇게 나누어서 이 사업을 움직이는 거지? 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네. 근데 김현우 선생님한테 물으면 창피 안 주고 그런 것도 몰라 이렇게 안 하고 알려주실 것 같아서 네. 이제 여쭤봤어요. 예.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네. 분양 시장의 양극화 얘기가 나오는 게 네. 벌써 서울의 외곽 지역이 조금 조건이 안 좋았던 데는 네. 미달이 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방에서 미달이 나는 건 이해가 될 때가 그렇죠. 있어요. 네. 왜냐면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이니까. 네. 그런데 서울에도 미달이 난다고 심지어 청약인데 네. 그런데 또 어떤 데는 막 1000몇 대 1이잖아요. 그렇죠. 뭔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저 이해가 안 가는 게 원래 예비 번호 한 네네네. 10번 정도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안 되는 건데 거죠. 그 예비는 네. 거의 그렇죠. 그렇죠, 없는 누가 거잖아요. 잘못해가지고 청약을 잘못 넣은 거 아니면 그래도 한두 네. 개 정도 집인데 네. 대학은 예비가 돼도 청약은 예비 당첨 없어요. 근데 네. 요즘은 예비가 막 쫙 내려간다는 얘기들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왜 그런 걸까요? 이게 그 뉴스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안에 잘 들여다볼 필요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계약이 날지언정 미분양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계약은 뭐냐면 분양은 다 완판은 된 겁니다. 네. 여기에 100가구를 분양합니다. 줄 서세요라고 했을 때 줄 서가지고 티켓팅은 다 한 거예요. 네. 저 살래요. 네. 줄을 서가지고 예 완판 그러고 이제 계약서 씁시다라고 했는데 네. 돈이 없어. 생각해보니까 돈이 없거나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너무 배고플 때 쇼핑했구나. 뭐 그런 느낌. 그렇군요. 여기 카트는 담았는데 네. 계산대 가다 보니까 이거 맛은 없어 보이는데 이거 다시 갖다 놓을까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분양은 다 됐지만 그렇게 계약이 안 된 물량은 다음 사람들한테 넘어가는 이게 작년까지는 서울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분양은 다 됐는데 미계약 물량 여기 평수가 좀 작은데요. 층이 마음에 안 드는데요. 해가지고 다음으로 넘어오는 미계약은 있었으나 분양은 다 됐어요. 그게 막 로또라고 했죠. 맞아. 오히려. 가점이 없어도 네. 돈 있으신 분들 그냥 주시면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어디서 나오냐면 실수로 청약하신 분들. 네. 실수로 이거 넣어서는 안 될 분들이 네. 그걸 다 가리진 않거든요. 뭐 유주택자는 안 돼요. 그랬는데 그냥
넣었다가 당첨됐네. 알고 보니까 뭐 주택이 세 채인데요?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되시는 멈춰, 경우가 있었고. 이건. 저희 아까 처음에 네. 했었던 그렇죠. 대부분의 미계약은 어디서 나왔냐면 작년 같은 경우엔 작은 평수에서 작은 면적에서 나왔습니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즘에는 속된 말로 면적을 잘 뽑는다고 하잖아요. 네. 40제곱미터 정도만 되더라도 방 2개까지는 너끈히 나와요. 진짜요? 거실에 방 2개 정도 나오고 발코니까지 확장하면 꽤 넉넉하게 면적이 나옵니다. 계속 듣는 말이 그거였어요. 새로 지은 아파트는 생각보다 넓다. 생각보다 넓다. 오. 옛날에 이게 20평대라고 뭐 이럴 할 정도로 넓게 맞아요. 나오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40제곱미터,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그러니까 방 2개짜리가 이상 넘는 아파트들은 미계약이 거의 없었고요. 네. 한 0.6%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거의 뭐 실수로 나오는 그렇죠. 그쵸.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전 그거보다 작은 방 1개짜리 혹은 1.5룸이라고 부르는 거실하고 방하고 약간 칸막이로 되어 있는 이런 곳들은 너무 작아. 네,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16제곱미터 이런 것들은 사실은 투자 목적으로 살려고 하는 수요가 아니면 네. 신혼부부가 들어가서 살기도 좀 애매하고 여기에 청약카드 하나 쓰기도 애매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미계약이 그렇죠. 많이 나왔습니다. 네. 작년의 분위기는 이랬어요. 근데 올해 분위기는 어떠냐? 잠시만 죄송한데 예. 미계약의 경우에는 그 청약 카드 하나를 안 쓴 게 되나요? 아닙니다. 당첨이 되면 그렇죠. 네, 당첨되면 끝나는 그때 승계 끝난 되는 거잖아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미계약. 그런데도 보니까 이 돈을 여기다 집어넣긴 좀 애매해. 그렇죠. 예, 그냥 이거 포기하더라도 괜히 유주택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1주택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딱지가 굉장히 큰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분위기가 달라진 게 뭐냐. 면적에 상관없이 미계약이 나오고 미분양도 나왔어요. 네. 이게 왜 그런지를 들여다봤더니 아까 그랬죠. 청약을 우리가 분양 아파트를 하는 이 가장 큰 1번의 이유. 돈이 되니까. 저렴한. 싸다. 네. 싸기 오를 때문에. 거니까. 그런데 요번에 미계약 미분양이 난 거는 비쌉니다. 주변 시세랑 거의 비슷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어. 그런데 어느 정도로 비싼 정도냐? 그냥 주변 시세랑 비슷하게 나왔는데 분양가가 9억을 초과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럼 대출이 안 나와요. 음. 근데 서울 시내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비싸게 나올 수 있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을 받긴 하지만 서울 시내에서 다 적용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건들이 있어요. 분양가가 뭐 기존보다 몇 배 이상 뛰거나 아니면 네. 물가 상승률이 몇 배거나 하는 조건들에 따라서 우리가 주정심이라고 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네. 지역을 정합니다. 근데 그 지역이 아닌 곳들은 민간 택지에서 분양하는 건 마음대로 분양가를 올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여기 한번 질러봐. 요 가격에 한번 분양을 해봐. 되면 좋고.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되면 말고. 네. 그래서 약간 비싼 가격에 내놓는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 아직까지는 서울에서 좀 비싼 것 같긴 한데 이거 공급이 안 된다고 하고 이거라도 잡을까 말까 하면서 계약은 넣는단 말이죠. 네. 청약은 넣었는데 당첨이 됐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좀 비싼 것 같아. 그럼 계약을 안 하기도 하는 거고. 미분양이 나거나 미계약이 나는 게 대부분이 그런 곳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민간 택지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 여기서 나온 거지. 그런 곳이 아닌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민영주택은 아직도 완판이고 아직도 두 자릿수, 세 자릿수 경쟁률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똑같은 거네요. 결국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한 개, 두 개 정도의 단지가 워낙 대규모로 공급되다 보니까 전체 통계를 약간 흐트려 놓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올해 상반기에 지금 분양된 게 거의 민영주택에서 네. 1200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거의 5,600세대 정도가 돼요. 대량으로 분양을 하려고 맞습니다. 했군요. 근데 거기에 포함돼가지고 막 고가 분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청약 열기가 식었나? 사람들이 왜 분양을 안 받지? 그게 아니라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너무 비싸더라. 그러니까 기사에 어떤 맹점들이 있네요. 맞습니다. 헤드라인만 보면 안 되고 사실 잘 읽어봐야 되는데 통계로서는 맞는 말이긴 그렇죠. 하죠. 통계에서 맞으니까. 네. 네 맘 내 맘인 거죠. 네. 비싼데 나도 안 사는 거지. 다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정보는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가 약간 완화되거나 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굳이 청약 시장에 뛰어들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게 어떤 이유에든지 간에 봤을 때는 청약 열기가 식은 걸로 충분히 분석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청약을 안 한다는 건 열기가 식은 거니까. 근데 그렇죠. 그 원인을 따져봤더니 집을 안 살려고 한다. 이제 사람들이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비싸졌다. 청약의 메리트가 떨어졌다. 그렇죠. 그럼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갈까? 나는 어차피 내가 갖고 있는 돈은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럼 갑자기 늘릴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분양가 9억 넘는 거는 대출도 안 되는데 네. 차라리 좀 눈 좀 돌려가지고 대출이 되는 구축 아파트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판단도 더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구축 아파트가 이 가격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또 비싸죠? 수요가 글로 몰리니까. 네. 그럼 아파트가 아닌 뭐 빌라 시장이라든가 다른
준주택,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또 수요가 몰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혹은 그 수요가 번져서 서울이 아닌 외곽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그럼 참고해야 제가 정말 실질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청약이 당첨된 분들이 이제 고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오늘 수도권 아파트 7억 원짜리 당첨이 됐어요. 와. 근데 어떻게든 계약금은 힘들게 낼 수 있어요. 네. 예전엔 그게 로또였지만 지금 좀 그렇지 않은 상황이 그렇죠. 됐다라고 하니까 그 DSR 적용도 어떻게 하고 간신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췄어요. 40년 그죠? 해가지고. 힘들게 네. 40년에다 50년 맞췄습니다. 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청약 시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해봤자 부동산 시장이 좀 캄캄하고 돈도 좀 안 될 것 같고 잘 안 팔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때 무리해서라도 분양을 어떻게든 받을까, 네. 영혼까지 끌어모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있어서 이제 행복자산연구소에 와서 상담을 받기 시작합니다. 네. 이독 씨. 네. 네. 아.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그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시세보다 싸다면 안 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능력만 된다면. 문제는 이제 능력이 안 되는데 청약을 넣었다가 이게 운 좋게라고 해야 될지 운 없게라고 해야 될지. 아주 그잘 수 없어요. 사실은 운 없게예요. 왜냐하면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추첨제도 있거든요. 네. 넣었는데 당첨이 됐어. 야 이렇게 어려운 게 내가 당첨이 됐네. 근데 분양가가 15억이래. 네. 그러면 그 15억을 전부 다 내가 현금으로 밀어 넣어야 돼요. 근데 현금 15억을 가진 실수요자가 세상에 어딨냐고요. 왜냐하면 그럴 돈 있으면 진짜 샀지. 진짜 샀기 때문에 지금 아니 그랬으면 벌써 강남에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네. 그 돈이 있어. 없으니까 사실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실수요자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따져봤을 때 애초에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잘 수립을 하셔야 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출이 나오는 정도, 7억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안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거에 대한 경쟁률은 굉장히 치열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까 어차피 네.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라는 언급을 살짝 해주셨잖아요. 그럴 거예요. 공공주택은 아직도 철저하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고 네. 택지 자체가 나라 땅이었으니까 충분히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래서 자재값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LH나 SH에서 분양하는 뭐 3기 신도시라든가 이런 곳들은 여전하게 나중에도 싸게 나올 것이고, 여기는 여전히 경쟁이 치열할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들어가도 크게 손해갈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 많이 맞습니다. 오르진 않아도. 이미 싸게 하는 거니까 여기서 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쳐봐야 어차피 싸게 분양받은 거니까. 무릎이에요. 어쨌든 예. 거기는. 보통 이제 주변 시세 20%에서 30%는 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집값이 20-30% 떨어질 때까지도 여기는 본전이라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새 아파트고. 네.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이런 곳들의 청약 경쟁률은 굉장히 치열할 것이고, 앞으로도 네. 계속. 그래서 고민해야 될 건 우리가 자금 계획. 그러니까 10%에서 15% 정도는 계약금 마련하고, 중간에 이제 중도금 대출하는 거, 이제 그 생애 최초 주택이랄 경우에는 뭐 80%까지 대출이 된다고 했으니까 앞뒤로 잔금 치르고 뭐 할 거 빼고 80% 정도의 여유 자금 모을 거랑,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판단을 해볼 건 이제 내년부터는,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인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원래는 준공되자마자 본인이 들어가서 실거주를 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실거주 의무, 준공되자마자 바로 실거주 의무가 없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를 놓을 수도 있는 거죠. 전세를 놔서 어느 정도 자금 해결이 되는 거네요. 맞아요.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네. 모두 다. 이제 네. 전세를 일단 놓고 전세 한 샀죠. 2년, 4년 돌리는 동안 내가 돈 좀 모으자. 모아가지고 치르고 내가 예, 들어가면. 아니 뭐 그 기간 동안 집값이 오르니까 대출이 좀 더 나오니까 그걸로 좀 뭐 속된 말로 퉁치자 네. 이랬었는데, 그게 이제는 안 됐었는데 다시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러면은 이제 집을 마련하는데 자금 여유가 약간 부족하더라도 가능은 하다. 네. DSR만 잘 맞추면. 네. 뭐 그런 것도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오히려 경쟁률은 오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1번 경쟁률이 오를 수 있다는 것과 2번 전세를 놓는 시점에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들어가면 전세 공급, 월세 공급이 많아져서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질 수 있다는 거. 실제로 그런 곳들이 지금 많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예전에- 월세랑 이렇게 막 바뀌는 거예요? 예. 전세랑? 이 전세 월세도 바뀌는 거 있고, 뭐 전세를 놨더니 사람들이 안 들어와. 그럼 월세라도 좀 낮게라도 해가지고 내놔야죠. 보증금 좀 낮추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공급이 지금 당장은 뭔가 공급이 부족해도 2년 후, 4년 후, 6년 후에는 달라질 수도 있어서 미래 가치가. 예. 네. 이 청약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울 때 요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전에 오. 인천의 모 지구에 가봤는데 네. 그때 새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전세 값이 그 당시 꽤 이미 시간 좀 지났지만 너무너무 싼 거예요. 이런 아파트에 이런 전세를 어떻게 들어가지 하면서 인기가 이렇게 없나? 그러면서 이제 뒷이야기로 여기 뭐 망한 건가? 막 이런 아이고. 얘기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그때는 네. 공급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쌌던 거고, 맞습니다. 그게 딱 2년, 4년 정도 지나니까 확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또 확 올려줘야 되면 거기서 확 몸을 빼야 되니까 그쵸, 그때는 그쵸. 진짜 당혹스럽게 되는. 예. 그러니까 들어가시는 분들도 처음에 새 아파트에 저렴하게 들어간다고 막
되게 좋아할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감안하셔야 반드시 돼요. 빠질 거다. 좋은 지적이세요. 4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으니까 네.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지금 굉장히 저렴하다. 이거는 이제 세입자,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혜택인 거죠. 네. 많이 공급되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싸게 들어갈 수 있어. 하지만 여기서는 장기 거주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요. 불가능하다. 해봐야 4년 정도 계약갱신 네. 청구권 쓰고 싸게 4년 정도까지만 거주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두시고 그 이후에는 내가 또 어디로 이사를 할 것이냐 혹은 집을 살 것이냐 말 그쵸. 것이냐도 그런 것도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1, 2억씩 전세 올려달라 그러면 진짜 잠을 못 자요. 그렇죠. 잠을. 그러니까 그 착한 임대 네, 이걸 좀 상생임대, 예. 많이 확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아쉽기도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얘기를 한 서너 개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다 끝나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 어제 엊그제 기사들 중에서 뭐 집값은 9,700만 원, 전세는 1억 얼마. 뭐, 거꾸로인가요? 하여튼 뭐 맞아요. 예, 네. 그런 어떻게 기사를 가능하지? 보고 네. 무슨 말이지? 아니 그럼 전세가 더 비싸다는 건가? 집값보다? 네. 네. 그러면 집을 사지? 뭐 이런 네.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 곳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예, 실제로요? 그래서 집값이 9,700인데 전세가 1억이라고? 1억 500이라고? 그럼 기사 어쩌라는 잘못 거지? 쓴 거 아니야? 이거 네, 거꾸로 아니야? 쓴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역전세입니다. 집값보다 전세값이 비싼. 근데 진짜로 그러면 떼일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떼일 가능성이 네. 높죠. 만약에 아 그럴 바에 사죠. 네.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못 그럴 돌려줄 이유가 수도 없는 있는 거죠, 거고. 저는.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럴 거면 사줘라고 했는데 그 집이 내가 필요한 집이 아닐 수가 있어요. 아. 왜냐하면 지방 소도시에 있는 1억 이하 아파트 같은 경우에 네. 거기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아.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냐면 1억 이하 아파트는 각종 규제에서 다 배제됩니다. 다주택자 중과 취득세, 양도세 중과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집이 내가 10채가 있어도 1억 이하 아파트 주택을 사는 건 취득세 1%만 부담하면 돼요. 네. 다른 주택은 12%까지 막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1억짜리 집 사더라도 100만 원만 내면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1억에 샀는데 1억 500에 팔았어. 이 양도세에 대해서도 중과가 없습니다. 오. 그냥 단타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주택을. 네. 집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 거의 한 2년 전부터죠.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 사람들의 눈이 그렇게 지방 소도시의 1억 이하 아파트들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규제를 피해서 마음껏 어떻게 해볼 수 그쵸. 있으니까 500만 원만 올라도 그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막 그렇게 살려는 수요들이 몰리다 보니까 8천만 원 하던 집이 9천이 되고 뭐 1억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주요 사람들이 누구냐? 직장 때문에 잠깐 거주하시는 분들. 아 네. 맞아요. 어디 공단 주변 혹은 학교 주변 해가지고 직장은 서울인데 집은 서울인데 여기서 잠깐 내가 발령받아가지고 일해야 돼. 이분들은 집을 사긴 애매하고 네. 그렇죠. 새 들어 살아야 되는데 보니까 야 이거는 월세 내는 것보다 그냥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 사는 게 좋겠는데 해가지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집값이 쭉쭉쭉쭉쭉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전세랑 이 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갭 투자. 원래는 전세값이 7천, 네. 나머지 갭이 3천 이러면 그걸로 투자를 해서 샀었는데 그런 게 없어지다 보니 역전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만약에 집값이 하락하거나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기면 깡통주택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런 우려들이 지금 지방 소도시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1분밖에 안 남았대요 우리 피디님. 어머나. 끝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오늘 남은 10개 마지막. 질문 중에 뭐 할까요? 네. 그러면 오늘은 하고 싶은 얘기를 여쭤보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기사를 보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싶어요. 맞아요. 경제 기사는. 그래서 요즘 집값 뉴스가 원체 많이 나오니까 네. 요 포인트만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요거 하나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어떤 전문가도 네. 집값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없고 네. 그 예측은 변수에 있어서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집값 전망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두시지 마시고 네. 왜 그런 전망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근거를 공부하셔가지고 스스로 판단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 맞아요. 전문가들의 10명한테 물어보니까 6명은 떨어진다더라 혹은 6명은 오른다더라. 그럼 집값이 오를 거야 떨어질 네. 거야.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한 근거가 얼마나 탄탄하고 논리적인지를 꼭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시죠. 결론만 보면 안 되고 볼 수 있는 전체적인 눈이 필요하잖아요. 네. 우리 김현우 소장님을 계속 모셔야 된다. 이 빌드업 이렇게 지금 하신 것 기승전 같아요. 출연. 그렇죠. 그렇죠. 기승전 예, 출연.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하나 알려줄 테니 계속 우리 프로의 고정. 네. 나만 바라봐. 역시 교주님의 느낌이 좀 네.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는 경기다. 정말 우쾌하게 웃으면서 즐거운 이야기 나누면서 정보를 쏙쏙 들을 수 있었던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